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지질지대 생물과 기후 한번 쭉 설명을 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시대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시대 나누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각 시대를 단위마다 여러 가지 나누기도 하지만 일단 크게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크게 4개로 나눴었고, 그리고 각각의 경계가 되는 뒷값들은 이 값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46억부터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46억, 5.4, 2.5, 0.66 이거는 꼭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했던 거야? 했던 거지?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과 식물들을 쭉 다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이야,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각 동물과 각 시대마다 대표적인 동물과 식물 화석 꼭 아시고, 그리고 이들이 어디 살았는지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고로 육지에 산 것, 바다에 산 것, 그 정도만 구분이 되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육지에 산 게 누구였지? 메머드 또 공룡 또 시조새 식물 다. 그렇지, 식물 다. 되겠습니까? 자, 참고로 육상 생물들은 자, 공룡하고 자, 시조새, 메머드 그리고 식물들 다 이런 걸 했었지. 나머지 애들은 다 바다였다. 바다. 자, 넘어가고. 자, 이거 다 그림 봤습니까, 우리? 그림 안 봤어. 안 봤나? 게임까지는 하고 있어. 오케이.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정리할 때 나왔던 화석들이야. 생물들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그림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둘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름만 또는 그림만 나오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이 동물들 시대 구분도 돼야 될 것이고, 이들 이름과 모습까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 그림 자료는 오늘 추가적으로 나눠주도록 할게.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방추충하고 화폐석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잘려있는 모습이잖아? 원래 이렇다는 게 아니라 내부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려진 모습을 제시한 것 뿐이야.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석을 보게 되면 이 온전하게 이거는 복원시킨 건데 온전하게 이 모습이 다 나타나진 않아. 다 부분적으로 화석들이 현재 나타나.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복원시켰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건데 주로 이런 다리 부분만, 아래쪽 부분만 화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 갑주어. 자, 갑주어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화석을 말하지. 자, 과거에 큰 거는 5m짜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크다는 거지. 자, 방추충. 자, 방추충은 다른 말로 뭐라기도 한다? 다른 이름 같은 거? 푸줄리나. 이렇게 방추충 말고 푸줄리나라고 제시하기도 하니까 기억 좀 합시다. 자, 이거는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는 뭐의 조상? 형부야, 하지 마라. 알겠어? 자, 뭐의 조상이다? 달팽이야. 새우. 참고로 암모나이트는 어디 살았죠? 바다에. 오징어. 오징어의 조상이에요. 원래 오징어 이렇게 단단한 껍질이 있었는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문어 보면 문어는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하지만 안에 딱딱한 게 없지. 근데 오징어 보게 되면 그 모양을 현재 유지한 안에 단단한 뼈가 있어.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지.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오징어는 이렇게 뚫뚫 말린 형태도 있지만 암모나이트는 벨렘라이트라 해서 뾰족하게 긴 것도 있어. 모두 다 일단 진화가 다른 방식으로 된 거고, 어쨌거나 다 껍질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의 조상이었지. 태주야. 자, 갈게. 화석들. 자, 이거 화폐석과 메머드. 아까도 말했지만 화폐라는 것은 우리 돈. 화폐를 말하지. 동전 모양처럼 생겼다 그 말이야. 실제로 거의 동전 크기고. 자, 시조새는 말 그대로 새의 시조 그 말이야. 원래 파충류에서 조류로,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의 중간쯤 역할을 했다는 거지. 자, 새를 보면 부리가 있는데 부리에 이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빨. 자, 닭부리에 이빨 있나? 없죠? 없어. 근데 얘는 부리가 있지만 이빨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날개 끝에 보면 이렇게 발가락을 가지고 있고. 발톱. 됐나? 자, 그래서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시대들의
환경들 기후에 대해서 좀 한번 제시를 좀 했었는데 대체로 온난한데 과거 지질시대는 다 거의 따뜻했는데 가끔 추운 시기가 있었지? 그 추운 시기를 뭐랬지? 빙하기. 뭐 선카물에 있을 때 중간중간 끝무렵, 고생대도 중간중 끝무렵. 근데 중생대에는 중간중간 있다 없어? 없다. 가장 온난한 시기.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신생대 때는 초기현종이 온난했다 계속 한랭이 지면서 나중에 중간기와 간빙기가 반복 중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렇게 온도 낮은 시기들은 바로 빙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오늘 새로 할 내용은 자, 고기후 연구. 자, 우리가 아까 그 지질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 과거의 기후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 방법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화석. 잘 알잖아, 맞지? 특히 화석이 주는 정보에 따라서 두 가지 좀 나눴었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은 뭐라 했죠? 시상. 봐봐. 아니, 시자가 들어가면 헷갈린다. 표준화. 표준화석. 시대의 표준이었지. 아, 맞지? 시대의 표준이야. 시상이란 말은 시상은 상황을 보여준다 그 말이야. 볼 시자. 그래서 환경을 알려주는 건 바로 대표적인 바로 시상화석. 자, 이 시상화석은 태적 환경을 알려주는데 그 환경이란 것은 장소도 될 수 있지만 기후, 그것도 된다. 자, 시상화석은 두 개밖에 없었잖아. 그 다음에 기억나나? 시상화석 두 개. 오케이. 자, 시상화석 두 개 뭐 있었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산호와 고사리. 아, 이 두 개는 기억하랬지? 잘 나옵니다. 자, 산호하고 고사리인데,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있고, 고사리는 온난 수변한 육지였지? 기억납니까? 기억합시다.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있고, 고사리는 온난 수변한 육지. 이걸 앞에 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자, 산호들 보게 되면 이거 실제 산호의 모습. 잠깐만. 왜 이래 됐지? 자, 산호. 이 산호 화석들이 쌀의 손 이야기 하잖아, 맞지? 애기들 손을.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아직 펴지지 않은 상태야. 나중에 쫙 펴지면 이런 모습 바뀌는 거지. 그래서 아까 순 올라올 때 그때 부드러울 때 끊어가지고 그거를 삶아서 나중에 말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먹고 싶을 때 다시 삶지. 네.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원래 고사리는 안에 독성이 많거든. 삶아서 그 독성을 빼줘야 돼. 그래서 그냥 바로 끊어와서 삶아서 바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갈게. 자, 좀 전에 모습 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이지. 바로 고생대 때 번성했던 바로 고사리의 화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자, 두 번째로 꽃가루 화석. 꽃가루 화석. 자, 꽃가루란 말은 어떤 식물인지를 알려주는 거지? 꽃가루란 말은 이 식물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꽃가루들이 분포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어떤 식물들이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자, 야자수는 따뜻한 곳이야, 추운 곳이야? 따뜻한 곳. 각 식물마다 사는 곳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지금 꽃가루 가지고 식물의 분포를 알 수 있단 말은, 자, 기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각 식물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니까. 맞네요. 되겠지? 그래서 꽃가루 화석 가지고 당시의 식물 분포를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역시 기후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둘이 상관성이 높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 넘어갈게. 자, 해양생물 화석. 해양생물 화석. 자, 해양생물은 뭘 보냐면, 해양생물 화석의, 자, O가 뭐지? 산소. 여기 있는 18이 뭘까? 그래, 방사수, 동요수 좋아. 이걸 질량수라 그러거든? 자, 18짜리와 16짜리, 이 값. 참고로 이 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 자체만 보면 잘 모르겠지? 참고로 이건 뭘 말하냐면, 산소를 보면 질량이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습니다.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으니까 이 둘의 개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16의 개수에 대한 18짜리의 개수.
이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 읽을 때 산소 동위원소 B라 그럽니다. 산소 동위원소 B. 그래서 질량이 16짜리와 18짜리의 이들의 개수 B, 이 값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좀 이따 설명 다시 할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자. 자, 뭐냐면, 자, 이 말입니다. 지금 18짜리와 16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산소가 몇 번이죠? 원소 번호 몇 번이야? 알고 있습니까? 산소 몇 번일까? 참고로 8번이야, 8번. 자, 이 번호는 어떻게 결정했을까? 전자 개수. 실제 전자는 왔다 갔다 하거든. 양성자 개수 좀 더 정확한 거야. 걔는 거의 고정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놈은 양성자가 몇 개다? 8개다. 그만. 근데 어떤 원소든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 말은 이 플러스와 똑같은 수만큼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 몇 개? 8개가 있는 거지. 됐죠? 근데 양성자 전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지고 있다. 뭐냐면 중성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플러스 전기 띠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 띠고 얘는 전기를 안 띠고. 근데 이 중성자는 얘들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8개. 됐나? 좀 설명이 가는데 근데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자, 근데 질량을 세봤더니 이들의 이 입자의 질량을 재봤더니 양성자나 중성자나 질량이 비슷해. 이 두 개는. 근데 이 전자는 이 둘에 비해서 1800분의 1밖에 안 돼. 전자의 질량이 이 둘에 비해서 18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전체 질량을 셀 때 이놈을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놈은 워낙 가벼운 거 지금 있으나 말아야 고려하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몇 개죠? 16개. 이게 바로 16이에요, 이거 16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질량수가 이 16이 바로 이 값이라. 되겠나? 예. 근데 대부분이 이거야. 99.7% 이상이 이 중성자 8개죠. 근데 간혹 9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도 있는 거야. 자, 그렇지만 양성자는 몇 개다 다? 8개. 그러면 다 양성자가 8개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8개인 건 뭐야? 플러스 8개인가 누구였지? 산소. 그럼 얘도 산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질량 합치면 얼마? 얼마? 17. 이거는 18. 됩니까? 예. 근데 얘보다는 얘의 비율이 약간 더 많아. 0.2%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얘보다는 얘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 16짜리와 18짜리 이 둘을 따지는 거지.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이 세 개의 관계를 동위원소라 말하는 거예요. 동위, 같은 위치. 양성자수가 똑같아서 같은 놈이다. 그 말이지. 되겠습니까? 됐나? 자, 그러면 봐봐. 자, 그러면 H2O 물 있죠? 자, H2O. 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이 산소가 16짜리인 애도 있고 18짜리가 붙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큽니까? 18. 이게 더 크겠지 당연히. 이 숫자가 질량을 의미하니까. 되겠나? 자, 이것만 좀 이해합시다. 이것만 좀 적어놓자. 자, 물입자 H2O인데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다. 자, 둘의 질량을 비교해봤더니 18짜리가 더 당연히 무겁다. 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한번 지금 나중에 여유가 좀 이해를 좀 해봐. 자, 그러면 하나 더 설명할게. 자, 해양생물 화석에 일단 이 산소 값들을 비교할 건데 일단 얘가 되는 게 뭐냐면 유공충이에요. 그러니까 유공충은 뭐냐면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인데 동물인데 이놈의 몸이 껍질이 뭐로 돼 있냐면 CaCO3 탄산칼슘으로 돼 있어. 바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산소 있습니까?
예. 이 껍질을 이루고 있는 그 탄산칼슘 중에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18짜리가 몇 개인지 16짜리가 몇 개인지 이거 비율 따지게 되면 그 당시에 바닷물의 온도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일단 결과적으로 해양 생물은 이 산소 동위 온수비가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밑에 거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할게. 자, 두 번째로 빙하 코어 분석. 빙하 코어. 두 번째로. 자, 빙하 코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빙하를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관 뚫어가지고 그대로 이거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면 이런 식의 모습 가지겠죠? 과거 오랫동안 쌓여있던 빙하를 흔들면 내가 그대로 시추해내는 걸 말하는 거지. 이 덩어리를 아이스 코어 또는 빙하 코어라 해요. 자, 그러면 빙하 코어에서 자, 빙하는 얼음이잖아? 얼음은 물이 언 거지? 그래서 빙하 내의 물 분자. 물론 빙하는 얼어 있겠지. 얼음 입자의 H2O. 역시 이놈의 산소 동위원소 비를 따집니다. 근데 이놈은 아까 해양 생물은 이 값이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근데 이놈은 비례해. 반대 관계. 이놈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은 반비례 그리고 빙하는 비례.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할게. 자, 비례한다는 것. 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자,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돼. 한 번만. 그리고 H2O 중에 16짜리가 있고 18짜리가 있을 건데 얘가 더 질량이 크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다시 갈게. 자, 갈게. 봐봐.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만 잘 넘기면 돼. 나머지 뒷부분은 쉬워. 자, 여기는 뭐 H2O인데 16짜리하고 18짜리 중에 18짜리가 좀 더 무겁다 그 말이야. 이건 그런 표현들이고. 자, 갑니다. 자, 기온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기온이 올라가면 증발이 잘 돼 안 돼? 좀 잘 돼. 맞지? 자,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면 H2O 중에 18짜리 이 물 분자가 증발이 많아질 거야. 근데 물론 18짜리뿐만 아니라 16짜리도 증발 많이 해. 맞지? 근데 어쨌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16짜리나 18짜리나 증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16짜리에 비해서 증발 증가율이 더 커. 그 늘어나는 비율이 더 커. 볼래? 자, 봐봐. 잠깐만. 이거는 이 필기는 나중에 시간 줄게. 설명 다 하고 하자. 자, 봐봐. 보고 하자. 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10도씨일 때, 20도씨일 때. 자, H2O 18짜리가 있고 H2O 16짜리가 있어. 자, 기본적으로 누가 개수가 훨씬 많죠? 16짜리가 월등히 많아. 아까 뭐랬냐면 이놈은 99.7%. 얘는 0.2%밖에 안 돼. 얘가 월등히 많지. 월등히 많으니까 증발 많을 거야.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봐. 증발이 뭐냐면 원래 물입자끼리 액체일 때 서로 붙어 있잖아. 원래 물입자들은 서로 인력을 가지고 있어. 손잡고 있는 거야. 근데 증발해서 간단 말은 뭐야? 이 손을 인력을 끌어내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면 가벼운 놈이 잘 도망갈까? 무거운 놈이 잘 도망갈까? 가벼운 놈이. 그러면 16짜리가 더 잘 증발해. 원래도. 됩니까? 근데 온도가 올라갔더니 자 봐. 얘는 1개 증발하는데 얘는 200개씩 증발해. 개수도 많고 가벼우니까. 됐나? 근데 20도가 되게 되면 이놈은 2개. 얘는 300개. 여전히 월등히 많이 증발하죠? 됐나? 근데 우리는 비율을 보자고. 비율을. 1개에서 2개로 몇 프로 늘어났습니까? 2배. 100% 늘어난 거지. 맞나? 근데 얘는 200에서 150. 몇 프로 늘어났죠? 50% 늘어난 거지. 맞아? 월등히 많지만 워낙 개수가 적다 보니까 그 비율을 따진다면 이놈은 100%, 50%더 많이 증가율을 가진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가 따지는 게 16짜리 개수에 대한 18짜리 개수지. 맞아? 16짜리 개수에 대한 18짜리 개수지? 맞습니까?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200분의 1이지? 16에 대한 18. 이걸 따지는 거였잖아. 자, 얘는 얼마야? 150분의 1. 누가 더 커? 150분이 더 크지? 200분의 1보다. 됩니까?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기온이 증가하게 되면
둘 다 증발은 많이 하겠지만 워낙에 얘가 개수가 적으니까 변화율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16에 대한 18짜리 개수비가 더 커지게 됩니다. 됐나? 이해됩니까? 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겼어요. 됐어? 자, 그러면 정리할게. 기온이 올라가면 자, H2O 18짜리 증발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게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가는 거지? 그럼 공기 중에 이 18짜리 양이 많아질 거고. 알지? 자, 나중에 수증기가 뭐가 됩니까? 구름 되죠. 그러면 구름을 이루고 있는 구름이 물방울 또는 얼음이거든. 구름이. 그럼 이들이 다시 구름 물방울이 될 거니까 구름에 있는 H2O 18짜리 함량도 늘어나겠지. 다시 구름이 뭐가 됩니까? 비나 눈. 비나 눈 두 개 합쳐서 강수라 그러지? 여기 있는 18짜리 함량 늘어나겠지. 자, 우리가 따진 거 아까 빙하였지? 자, 이들이 비가 되고 눈이 돼서 빙하에 쌓이겠지. 그럼 결과로 마지막 어디가 있는 거야? 빙하로 가 있는 거지. 그럼 빙하 내에서도 이 값도 커지겠죠. 됐나? 빙하에서 커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증발이 표면에서 일어날 건데 육지에서 많이 일어나 바다에서 많이 일어나? 증발이 바다겠지. 다 물이잖아. 그러면 증발은 바다에 대부분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이 대기 중에 18짜리가 늘어난단 말은 이들 어디서 나왔지? 바다에서 나왔지. 예. 그럼 바다 안에는 18짜리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반대라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 중에는 많아지겠지만 반대로 해양에는 줄어들겠죠? 그럼 이 해양에 있는 물을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흡수하고 자기 몸에 간직하겠지. 간직해서 산소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해양 생물 내에 있는 산소의 그 양은 줄어든다 그 말이지. 이해됩니까? 이건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한 번만. 참고로 어려운 문제는 이 과정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물어봐.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정 안 되면 아까 산소 동위원소비는 해양 생물과는 반비례 관계. 기온과 반비례. 근데 빙하에서는 기온과 비례라는 거야. 그것만 기억해도 좋아. 근데 여기까지 잘 이해를 다 하면 좋고. 자, 필기 한번 해볼까? 자, 넘어갈게.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페트병에 물을 올렸을 때 안에 기포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페트병에 물을 올렸지만 이 안에 물방울들 해도 위에 공기방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빙하거든, 빙하? 빙하 보게 되면 빙하는 눈들이 쌓여가지고 될 건데 그 사이, 물밑과 사이사이 빈 공간이 있겠지. 그럼 그 당시에 공기들이 들어가서 함께 얼어 있는 경우들이. 자, 빙하 속에 있는 기포를 연구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눈들이 쌓일 때, 빙하가 형성될 때, 그 당시에 공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기 조성들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조성이란 말은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지금과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중요한 성분들, 기후를 알아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온난화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지? 우리 지구가 좀 따뜻해지고 있잖아. 지구 원인은 뭐라 얘기합니까? CO2. 대표적인 온실기체지. 온실기체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자, 지금의 CO2 증가는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잖아. 인간의 활동 때문이지. 근데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 CO2 양은 인위적이든 또는 자연적이든 이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어. 온실기체니까. 원인이 뭐든 간에. 그래서 그 당시 공기의 CO2 양을 측정하게 되면 그 당시 온도가 어느쯤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실 CO2 양과 기온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니까. 비례관계니까. 자, CO2 양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당시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로, 자, 빙하 가지고 지금 세 개째 하고 있는 거야. 자, 빙하의 줄무늬. 나이테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빙하 보게 되면 좀 완전 거의 좀 밝은 부분이 있고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계절에 따라 눈이 다르게 쌓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가 생기는 거죠. 자, 빙하포 줄무늬. 자, 계절에 따라서 눈이 다르게 쌓이기 때문에 이런 줄무늬를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 특히 여름과 겨울에 차이가 난다. 자, 겨울에는 아주 추울 거니까 눈이 계속 쌓이겠죠? 눈이 쌓이게 될 거야. 그러면 눈 입자들이 쌓여서 눌러져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눈을 보면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눈이 쌓여있어. 눈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바닥이 보여? 안 보여? 아, 보이죠? 아주 불투명하죠. 그런데 얼음 같은 경우라면 얼음 역시 불투명하지만 밑에가 약간 비쳐서 보이잖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겨울에는 눈이 계속 쌓일 거야. 근데 여름이 되면 일부가 녹겠지. 여름 되면 따뜻해지면 녹겠죠? 녹아서 추워지면 또 다시 얼겠지. 여름에는. 맞나? 그러면 위에는 눈이 쌓인 거고 밑에는 물이 얹게 되는 거지. 여름에는. 약간 투명한 끼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색깔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둡고 밝고 뭐 까맣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상대적으로 어둡고 밝고의 차이를 가진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겨울과 여름이니까 1년을 텀으로 계속 줄무늬가 구분이 되면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줄무늬 가지고 나이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을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참고로 빙하 가지고는 우리 한 40만 년까지 그 정도의 기후를 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무한정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까지 기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줄무늬 개수 가지고 나이를 알 수가 있더라. 자, 이제 쉬운 거 넘어가 되겠습니까? 한번 볼게. 자, 빙하코의 줄무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밝은 부분과 현재 보면 어두운 부분이 현재 보면 계속 나타나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 그 여수 엑스포 들어봤습니까? 몇 년 전에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를 했었는데 엑스포를 했었는데 그때 이거 스위스에서 가져온 거야. 스위스에서 빙하를 공수해 왔어. 그러면 이 나이를 우리가 재봤을 때 이게 뭐냐면 단군이 한국을 세울 때 생긴 빙하. 아주 오랫동안 많은 양이 쌓였기 때문에 나이를 산출해서 그 당시 거를 지칭해 준 거지. 자, 이렇게 나이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자, 나이테. 뭐 쉽지? 이건 나무의 나이테. 자, 밝은 부분은 언제죠? 밝은 부분은 언제 생긴 거야? 여름. 봄과 여름 성장을 많이 할 때지. 자, 어두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성장해서. 자, 실제 보게 되면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지. 자, 성장이란 말은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지만 세포 자체도 커집니다. 세포가 봄과 여름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서 양분을 많이 받으면서 막 팽창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벽은 얇아져. 부피는 커지고 세포벽 자체는 얇아지면서 밝은 색깔 띠게 되는 거고. 근데 겨울에는 성장을 잘 못하지. 그러니까 벽이 두꺼운 상태에서 막 조명이 붙어 있는 거지. 약간 어둡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나무 나이테 한번 봅시다. 자, 나무가 잘 자라려면 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온난해야 돼. 습해야 돼, 건조해야 돼? 습해야 되지? 그래서 온도와 강수량은 온도가 높고 강수량은 많아야지, 습해야지만이 성장을 잘하겠지. 참고로 이 표시는 비례란 표시입니다. 비례. 이 표시는 비례야, 비례. 자, 이 기호는 비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와 강수량이 많으면 잘 자란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나이테의 폭이 크다. 그 말이지. 나이테의 폭과 서로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나이테의 폭과 비례관계를 가질 거니까 봄과 여름에는 성장을 잘할 거니까 폭이 넓고 밝은 색깔 띠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성장을 잘 못할 거니까 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좁고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된다. 그래서 선 구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나이를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나무가 살아봤자 1000년 이상 그렇게 사는 게 거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혼자 보면 거의 수백 년 동안의 그나마 기후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자, 지질지대의 태적물들. 지질지대의 태적물들.
빠릅니까? 자, 지질지대 퇴적물들인데, 자, 이거는 빙하 퇴적물이나 암염이나 석탄이나. 빙하 퇴적물이라는 것은 빙하에 의해서 퇴적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 빙퇴석이란 것도 있고. 빙퇴석이 뭐냐면 빙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바닥에 있던 여러 가지 자갈들, 돌들을 막 끌고 내려오겠지. 그렇게 함께 밀려서 내려온 애들을 빙퇴석이라고 해요. 어쨌거나 이런 애들을 빙하 퇴적물이라는데, 만약 빙하 퇴적물이 발견됐다. 지금은 빙하가 없지만 과거에는 빙하가 있을 정도로 추웠다 그 말이지. 한랭한 기후란 걸 알려주는 거죠. 한랭한 기후란 걸. 자, 암염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암염. 재원아, 암염 기억나나? 까먹었어? 뭐라고? 그래? 자, 암염 중요한 설명하고. 소금이 있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원래 소금이 있어. 오케이. 좋아. 자, 암염이란 건 염은 소금염자죠? 염. 뭐였냐면, 뭐 좁은 바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생기면서 이게 더 이상 물 공급을 잘 못 받고 건조한 기후로 바뀌었어. 그러면 증발 다 되면서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 그대로 바닥에 남으면서 나중에 땅속에 묻힌 거지. 소금이죠, 소금. 이런 거 우리가 암염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증발돼서 생긴 거니까 이거 기후가 어떻단 말이지? 건조하다 그 말이죠? 건조한 거였지? 건조기후. 자, 석탄은 어떤 기후입니까? 석탄은 뭐가 된 거야? 동물이야? 식물. 자, 석탄은 식물입니다. 그러면 석탄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숲이 우거졌다 그 말이지. 식물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럼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환경? 온난 수변. 그렇지, 온난 수변이지. 참고로 석유는 동물이야. 석유는 동물들이 쌓여서 탄화가 된 거야. 석유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동물들 우리가 관 뚫어가지고 시추해가지고 석유를 막 뽑아내잖아. 그럼 동물들의 시체가 많았단 말이야. 어떤 동물들이지? 해양생물. 한번 이야기했었나? 안 했나? 참고로 바다의 평균 깊이는 4km, 3,800m.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있지? 그 중에서도 미생물들, 조류들, 플랑크톤 이런 애들 엄청나게 많잖아. 그럼 이들은 잘 생기기도 하고 빨리 죽어. 그러면 그들의 사체가 빨리 죽어서 바다에 엄청나게 많겠지. 그래서 바다에 바닥 보게 되면 4,000m로 되니까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 사체가 있어. 시체들이. 이것들이 나중에 퇴적해가지고 탄화가 붙어서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같은 경우 과거에 바다에 그 말이지. 속이 많이 나오잖아, 맞지? 상어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도 속이 뽑아내지? 원래는 바다에서 그게 만들어지니까. 자, 이게 바로 암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